제가 1월 달 초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뭐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게 될 거니까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쓰면 좋겠다. 나는 좀 소극적이다. 그러면 다 현금화하세요. 다 현금화하면 어느 순간 좋은 가격이 될 거다. 특히 미국 시장이 하락한다고 겁먹지 말고 앞으로 달러는 점점 더 강력해질 테니까 그냥 달러로 보유하고 계시면 그것만으로도 뭐 10%까지는 아니어도 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한 방법이긴 한데 1월 달에는 금으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처음으로 겪는 위험자산에 대한 위험 신호가 이제 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려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들은 한 15% 정도 금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는 그래도 하락장에서 하락에 한번 배팅해 보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분들이 이제 뭐 인버스 투자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이제 저한테 묻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동성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변동성에 어떻게 투자하지 하고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하락 혹은 약세장에서는 가끔 벌어지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활용을 해서 변동성에 투자하면 수익률을 뭐 짧은 시간 동안 뭐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변동성에 투자하는 방법은 변동성 ETF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 변동성 ETF에 투자를 하려면 변동성 지수가 뭔지 알아야겠죠. 이 변동성 지수를 빅스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공포 지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크게 하락한다. 그럴 때 그 시장에 떨어지는 공포를 지수로 만들어 놓은 건데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 지수 옵션에 앞으로 미래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 그러니까 심리 지수를 나타낸 게 빅스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빅스 지수가 움직이는 영역은 0부터 100까지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 평상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렇게 뭐 변동성이 컸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보면은 대개 한 15 정도에서 그러니까 공포감이 0은 없죠. 그러니까 15 정도에서 한 35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뭐 순간적으로 좀 넘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대략 기억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를 100% 그러니까 1대1로 반영하는 ETF가 빅시가 있습니다. VIXY 1.5배로 반영하는 게 울트라 빅시가 있습니다. UVXY. 그리고 3월 말에 출시된 2배짜리 그 변동성 ETF가 있는데 울트라 빅스입니다. UVIX.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 지수를 활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ETF인데 최근에 출시된 2배짜리 UVIX 울트라 빅스는 좀 권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변동성을 2배로 반영하니까 변동성이 아까 엄청 크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2배로 반영하니까 이거 뭐 저 인버스 3배 같은 느낌 더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땐 그런 느낌도 들고, 또 하나는 이것도 서로 주고 사고 파는 그런 거잖아요. ETF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그 시장에서 잘 알려지질 않아서 거래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 팔 때 손실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뭐 최대로 활용한다면 울트라 빅C 정도까지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정말 최대치로 공포지수가 치솟았을 땐 얼마나 됐을까? 이게 아마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였을 텐데요. 빅스 지수가 89.5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그때 이 상품들이 있었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류의 투자를 했다 보면 엄청난 수익률이 났겠죠. 자, 오늘 기준으로 보면 한 29? 뭐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뭐 변동성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뭐 반등은 조금 했지만 반등하기 전에 빠질 때는 뭐 한 34, 뭐 35에 근접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쭉 조금 빠져서 29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모르죠. 또 시장이 오늘도 청문회인데 파월 의장의 얘기를 곱씹어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네 뭐 이러면 또 오늘 또 치솟을지도 모르는 뭐 그런 것들인데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래프로 보면 S&P 500 지수하고 이렇게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날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30일, 향후 30일간의 심리 지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S&P 500은 지금 상태죠. 지금 사람들이 팔면 떨어지는 거고 사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고, 또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 숫자도 변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락장이 계속되면 S&P 500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S&P 500의 변동성을 활용하는 곳에 더 눈이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5%대 95% 이렇게 투자하던 것들이 여기서 5%만 빠져나와도 여긴 2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다 들어올 때는 뭐 처음에는 쳐다도 안 보지만 나중에는 이거로 인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유의하셔야 되고, 초기에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걸 장기 투자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래프를 보면 쫙쫙 이렇게 U자를 그리면서 이게 조금씩 내려오거든요. 왜 조금씩 내려올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S&P 500 지수가 우상향하기 때문이죠. 얘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요동을 치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한번 요동 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장기로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죠? 네, 점점 빠지게 됩니다. 왜? 지수가 이제 안정적으로 가고 이제는 뭐 더 빠지지도 오르지도 않네 하더라도 사람들 마음은 아유 이제 폭락은 끝났어 하고 푸근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바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면 될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봐야 될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제일 먼저 판단해 봐야 되겠죠. 이게 틀리면 얘는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방향이 잡히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리지만 덜컹덜컹하는 구간들이 생기죠. 올해 한번 FOMC 한번 볼까요? 과거 2번에 6월달하고 그 이전 거하고 보면 FOMC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FOMC의 결과를 발표하던 우리 일자로 목요일 새벽에는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2번 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다 폭락해서 망해버렸죠. 이게 그러면은 빅스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FOMC 파월 의장이 발표하고 그럴 때는 S&P 500이 올라가니까 얘는 이제 쫙 빅스 지수 따라서 빠지게 되죠. 1.5배짜리는 1.5배, 심한 날은 2배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빅스 지수가 8% 빠졌다. 그러면은 울트라 빅시는 12%씩 빠져나가게 되죠. 하루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른 거에 1.5배가 폭락해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은 공포지수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하루아침에 천정을 뚫고 올라갈 것처럼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을 잘 체크하고 활용하면서 투자를 하면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저점도 한번 잘 보시고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이런 약세장에서 이게 어떻게 빅스 지수가 이런 수준까지 올 수 있을까라는 걸 판단해보고, 그럴 경우에는 조금씩 이렇게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단 여기에 몰빵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들을 해칭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저는 많이 쓰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주의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7월 13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절대로 좋은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 일자들 중에서 빅스 지수가 좋은 위치에 왔을 때 일정 부분 이렇게 투자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후로부터 7월 13일까지는 이제 몇 주 남았죠. 그 중에서 그 주에 들어가는 건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벌써 눈동자가 다 그 날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전에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연습 삼아서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작년이니까 2021년 3월 달에 이제 트리플 버블이라는 책을 한상원 박사님하고 같이 냈는데요. 그 책을 기획한 거는 2020년 4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2020년 엄청난 화랑장이었고 21년도에는 그래도 많은 종목들이 다 상승으로 계속 주가를 밀어 올리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사실 이런 책들은 다 싫어하죠. 그래서 책이 나왔을 때 책이 안 팔려서 출판사에 좀 민망한 상황이 됐는데 당시의 책의 내용은 뭐 당장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지금 계속 커져가고 있는 이 버블이 2022년, 23년 뭐 이렇게 가면서 크게 아주 초대형 버블이 돼서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터져 나갈 거다 한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2020년에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뭐 전 세계가 돈 풀기에 나섰죠. 정말 미국 같은 경우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게 과연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될지가 감이 잘 안 오는 수준으로 돈을 풀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돈이 풀린 상태에서 2020년 4분기에 저희가 책을 기획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반도체부터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인인데 뭐 그 이후로는 뭐 철, 구리, 뭐 다른 모든 광물 자원, 뭐 심지어는 고기, 뭐 또는 곡물까지 안 오르는 것 없이 모든 원자재가 다 끝도 없이 질주를 하게 되고요. 뭐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되겠죠. 이런 두 번째 요인이 2020년 4분기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백신 접종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처음 시작됐는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020년 12월 끝자락일 거로 기억하는데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흘렀을 때,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를 앞두고는 백신을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맞게 됐죠. 그러면서 조금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동안은 내가 어딜 가고 싶어도 뭐 항공도 안 되고 크루즈도 안 되고 그렇다고 차를 가지고 가자니 뭐 거기 가서 뭐 이게 뭐 숙박도 어렵고 다 참 골치 아픈 상황들이 계속 전개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가죠. 외식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네. 그러면 그동안 2년 동안 차도 못 바꿨는데 차도 한번 주문해 볼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수요 견인 물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팔려는 사람이 가격을 올려도 뭐 끝도 없이 줄만 계속 서는 거죠. 자, 돈은 끝도 없이 풀려 있고 원자재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서 물건값에 다 반영이 돼서 가격은 엄청 올라 있고, 그래도 살 사람들은 서로 사겠다고 아우성인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작년 하반기 뭐 상반기에도 몇 번 뭐 거론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좀 심각한 문제가 됐고, 연준은 돈 걷어들이기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고 6개월 하겠다는 거 한 3개월 만에 끝내버리고,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풀린 돈도 걷어들이고 또 금리도 올리겠다. 근데 금리도 3월 정도까지는 뭐 2%도 안 되게 뭐 이렇게 올리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못하면 7월 달에 한 방에 1%로 올리게 된 그런 상황까지 몰려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 작년 4분기 끝에 올 때쯤은 주가가 이제는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1월 달 들어서자마자 1월 2일부터는 이제 저희 머니클래스에서는 나는 최소한 이제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하거나 서서히 붕괴돼 갈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붕괴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계속 뭐 하락 혹은 폭락장이 연속으로 나오는 그런 장에서 살아남는 방법들을 이제 뭐 알려드렸고, 뭐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책에서 예언했던 그런 일들이 그대로 다 벌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아직도 좀 더 진행되어야만 바닥을 보고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두 개가 더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더 필요한 이유가 됐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나 끼어들었고, 그동안 코로나에
마치 그 외딴 섬처럼 안전지대로 있던 중국이 지금 조금씩 무너지면서 이제 봉쇄가 돌아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뭐 이걸 봉쇄 이런 걸로는 피해가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중국 여파가 한동안 여진처럼 계속 들려오게 될 거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끝났으면 좋겠는데 뭐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 중에 저희는 이제 3월 달에 책이 나왔고, 작년 10월에 해외에 알렉스 대연회원이라는 분의 책이 나왔습니다. 버블 기회의 시그널이라는 책인데, 사실 이 책에도 똑같은 걸 예언해 놨습니다. 작년 10월 달에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중국 봉쇄도 없던 상황이었는데, 이분도 뭐 트리플 버블에서 했던 이 세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본인이 볼 때는 1945년 이후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균 주가 수익 비율로 주가가 회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을 했고, 이게 수치로 환산하면 최소 40% 폭락입니다. 지금 S&P 500이 최고치가 6개월여 전에 4,818포인트였고, 뭐 지금 뭐 한 3,750선 정도 되는데, 이 얘기는 3,000선 아래로도 일시적으로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를 작년 10월 달에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럼 팬데믹 때는 어땠을까요? 팬데믹 직전에는 거의 3,400포인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팬데믹 추락하기 전보다 한 350포인트 이상 높은 상태고요. 팬데믹 때 어디까지 빠졌냐면 2191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2200도 채 안 되는 수준까지 빠졌다가 올라온 거니까 이런 예언들이 터무니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의 이 약세장이라고 이제 뭐 공식적으로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약세장이라는 게 지금 둘로 나눠보는데, 계속 1월 달부터 빠져서 왔죠. 반등은 뭐 여러 번 있었지만 빠져서 왔는데, 그때는 너무 상승한 이유, 그 다음에 경제 상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지표들, 경제 상태라기보다는 경제 지표들이 버블이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인플레이션이 뭐 끝도 없이 치솟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락을 했다면, 지금 약세장 초입에 진입한 지금부터는 실제로 기업들이 내는 실적, 이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뭐 저희 머니클래스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 두 분기는 뭐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취해 있던 것들이 잘못 취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결과물이라면, 지금부터는 특히 2분기를 한번 잘 돌아보시면 중국 봉쇄 때문에 뭐 공장들 다 멈추고 전쟁 때문에 뭐가 잘 안 돌아가고, 이게 최악으로 돌아간 게 지금 2분기였습니다. 2분기 실적 다음 달부터 발표합니다. 우리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 벌어졌죠. 지금 그런 일들이 또 대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약세장의 초입에 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2분기에 실적 부진을 3분기에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거죠.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을 7월 달부터 계속 발표해 나갈 텐데요. 그 중에 뭐 여러 회사들이 우리 2분기 망했어라고 이실직고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장사를 잘했는데도 망한 회사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이게 뭐 달러가 뭐 엄청나게 강달러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1,000원을 1,200원을 벌었으면 옛날에 미국으로 돈을 가져가면 이게 1달러가 됐는데, 지금은 1,300원을 벌어야 1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차손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그걸 주된 이유로 걸었고, 뭐 여러 군데서 뭐 사업 철수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반영이 되지만, 어쨌든 기술주들 중에서 아주 대장들은 뭐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실적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달러가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돌리는 회사들은 이 공장들이 뭐 중국 뭐 이런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공장이 잘 안 돌아가네. 테슬라도 한동안 공장 세웠다가 다시 가동하다가 다시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장을 다시 몇 주 멈춰야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잘 안 돌아갈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통업체들을 보면 유통업체들 창고에 재고들이 지금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재고가 쌓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인이라도 해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할인하는 곳에만 사람들이 가서 옷을 삽니다. 물건을 사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 심하고 이자율 올라가니까 쓸 돈 없고 그러니까 할인점으로 가야 되고 할인점은 할인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할인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이윤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돼서 유통업체들 중에서 이제 지난 1분기 때는 실적을 잘 낸 회사들도 있고 실적에서 망한 회사들이 있는데 뭐 아마존 같은 데는 잘 안 됐죠. 그런데 어쨌든 뭐 타겟과 같은 회사들도 이거 재고 쌓여가지고 2분기 실적 조금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다 이실직고를 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때릴 때 세게 때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3분기에 계속 반영이 돼 나갈 거로 봅니다. 하락을 어디까지 하는지 맞추는 건 뭐 인간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여러 가지들로 이렇게 추측을 해서 어느 시간까지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금리 인상하고 경기 침체가 서로 돌아가면서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죠. 금리를 올리면 금리가 올려서 못 올라가고 그다음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를 걱정해가며 주가가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미국을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경기가 침체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모든 지표들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또 거꾸로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런 지표들 때문에 미국 경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카드를 최대로 쓸 수 있는 게 언제까지일까를 생각해 보면 7월이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7월 달에는 7월 지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6월 지표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6월 지금 다 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6월 한 달 내내 유가 5월보다도 훨씬 높은 상태로 고공행진했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라도 낮춰야 된다고 할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살 때 그 렌트비 같은 거는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서 이게 먹고 산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자고 이동하는 데 쓰고 나면 햄버거 사 먹을 돈이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미국이 저소득층은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발표될 6월 지표들, 7월 13일에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텐데 어제 그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힌트를 좀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7월 달에 우리가 깜짝 놀랄 지표를 볼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지표만 보는 사람들이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소리를 했을 리는 없고 제가 이 감으로 봐도 7월 달 지표들은 심상치 않게 나올 것이고 7월 26, 27일로 예정된 FOMC에서는 지금 0.75% 75bp 인상은 거의 연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뭐 공개적으로 당연시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어제 파월 의장이 1%도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봐야 되고 이때 만약에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 좀 우려스러운 건 좀 이것도 연준 위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2분기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뭐 그냥 학자들은 침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미국은 침체를 선언해야만 침체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이게 그렇지만은 뭐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8월, 9월 가면서 많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또는 그동안 이제 소비자들은 돈을 쓸 데가 없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햄버거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햄버거가 덜 팔리겠죠. 자동차도 덜 팔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를 아까 세 가지 요인들을 말씀드렸는데 수요 견인 물가를 제일 먼저 잡아내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침체를 만들어내서 소비자들 쓸 돈을 사라지게 만들고 뭐 주식시장에서 돈도 증발하고 뭐 이거 정말 큰 문제 났죠. 이렇게 만들어서 좀 이제 물가를 잡겠다라는 게 속에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수요가 줄면 원자재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돈 풀기 했던 것 제가 아까 처음에 세 가지 말씀드렸던 거 돈 풀기는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으로 거둬들이고 있으니까 속도가 붙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준은 이제 7월 이후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나 폭을 함부로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죠.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9월 FOMC 정도 돼서 조금 연준이 순해지면 순한 양까지는 아니어도 뭐 비둘기 비스무리해지면 그때부터 시장은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그때까지도 약세장을 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 어쩌면 뭐 3,000포인트도 갈 수 있는 거고 3,200이나 뭐 500도 코앞에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지지부진하게 가거나 또 많이 출렁이거나 하게 되면 새로운 또 동력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또 조금 활기 있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